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 드디어 종강주입니다. 오늘부터 7장 들어갈 건데요. 사실 제가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벌써 9월 달에 진짜 끝났어야 되는데 8월 말에 근데 이제 9월 저희 지금 둘째 주, 9월 첫째 주라고 해야 되나요? 둘째 주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계속 하고 있네요. 7장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오늘,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4일 동안 쭉 해서 살펴보고요. 금요일 날 복습 테스트까지 마무리하게 되면 저희 전체가 다 종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7장이 네, 사실 공부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진짜 끝도 없고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하려고 마음먹으면 되게 가볍게 할 수 있는 파트입니다. 기본서를 좀 다 읽어보는 게 저희 이번 기본 개념반 수업의 목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본서의 내용들을 어쨌든 4일 동안 꼼꼼하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60페이지 지방자치의 본질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지방 행정에 대한 정의를 먼저 했어요. 자치보다는 행정이 좀 더 큰 의미라고 했죠. 국가가 아닌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을 우리가 지방 행정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협의의 자치행정, 광의의 정부와 함께하게 되는 관치행정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이게 다 지방 행정의 범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만약에 관치행정을 한다, 그럴 때의 특성, 그리고 지방자치가 자치행정을 한다, 그럴 때의 특성 얘기했는데요. 이 표현 되게 많이 나와요. 바로 종합행정이란 표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그 지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행정 수요에 대응해서 포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종합행정이다 나와 있는 거. 이게 지방자치 행정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거고요. 다음 페이지 갈까요? 자, 제가 지방자치의 구성 요소 너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국가랑 대비해서 얘기했죠. 영토, 국민, 주권. 지방자치도 마찬가지로요. 그 구성 요소에 일단 지역이 있어야 하고 주민이 있어야 하고 자치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치기구를 만들고요. 그 지역이 처리하는 사무를 두게 되죠. 그래서 핵심 요소라고 하면 일단 3개, 거기에 플러스 지금 보시는 여기 자치기구와 사무까지 해서 5개 다 외워주셔야만 합니다. 이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자치권이죠. 그래서 자치권은 고유권과 전래권, 제가 주민자치단체자치랑 같이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통설은 제도적 보장설입니다. 제도적 보장설이란 현실적이고도 규범적인 관점에서 자치권을 실제 이념상으로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으로 승인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헌법에 이미 우리나라도 실려 있죠. 그래서 고유권이든 전래권이든 일단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야 한다. 이게 현대적인 의미의 자치권의 썰, 자치권의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지방자치의 효용과 한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했는데요. 여기는 그냥 한번 읽어보셔도 됩니다. 근데 민주주의의 훈련장, 제가 학교라는 얘기했죠. 민주주의의 학교가 그렇게 안 해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과 지역의 주민들과 대표자들에게 공동문제를 처리해서 참여하여 공공신과 협동식을 길러나가게 함으로써 지역 단위의 민주주의를 연습해보는 학교 역할을 수행한다. 맞죠? 그래서 여러 개의 효용들 쭉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지방자치의 한계점도 보셔야 되겠죠. 지방자치의 한계점. 일단 제일 큰 문제가 바로 비능률입니다. 민주적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불필요한, 하지만 때로는 불필요한 경쟁, 마찰, 기술 수준도 낮고요. 전문성이 낮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지방자치는 중앙행정에 비해서는 전문성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발생하게 되는 낭비와 비능률, 요거 가지고 제가 내용을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비능률을 초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계점들에 대한 언급들을 쭉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지방자치 원리죠. 주민자치는 영국과 미국 중심으로 발달한 정말 주민 참여에 의한 자치. 단체자치는 중앙정부가 권한을 위임해줬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권한을 지금 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자치. 그래서 단체자치는 국가와 별개의 인격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지방적 사무를 국가의 관여 없이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치를 법률적인 의미의 자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허락해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존재가 나타난다. 해서 법률적인 의미의 자치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성격의 차이가 있죠. 제일 중요한 게 사무입니다. 이건 제가 이해하시라고 말씀해 드렸었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주민자치, 여기는 워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독립적이기 때문에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자치사무라고 했어요. 하지만 단체자치는요. 실제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엄격하게 구별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무의 구분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비교하는 표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꼭 봐주시고요. 자,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자치 발달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거의 뭐 내용을 얘기하진 않았지만요. 어쨌든 책은 좀 읽어보시라고 했고요. 최근에 등장했던 행정국가 시기에 중앙집권이 신중앙집권, 신중앙집권은 20세기에 들어와서 바로 행정국가화 현상, 이 행정국가 현상의 등장과 함께 주민자치가 발달했던 영미국가에서 나타났던 현상, 중앙집권의 능률성도 분명히 있지만 민주주의, 지방분권의 민주성, 그걸 조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중앙집권이어서 중앙집권이라고 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완전히 통제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데 로즈 모형 같은 거 생각해 주시면 되죠. 우리 이미 배웠을 테니까. 로즈 모형 아직 안 배웠구나. 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의 자원을 잘 활용하자. 그래서 중앙정부는 능률성, 지방분권은 민주성, 요거 두 가지를 같이 잘 합하자. 그래서 우리가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은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두 개가 서로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다. 능률성과 민주성. 중앙집권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게 능률성, 그리고 지방분권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게 민주성입니다. 이 능률성과 민주성 두 개를 조화시켜서 이루고자 하는 상호 보완적인 개념으로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을 잘 따져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지방자치가 실제 유럽에서 어떤 형태로 발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성립,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성립 시기, 그죠? 그다음 중단 시기, 그다음 뒷페이지 가시면 부활 시기까지 세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흐름을 좀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1952년에 처음에 1대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 56년 그 다음 선거에서 2대 지방의회 1대 자치단체장, 자치단체장에 대한 선출은 요 1대부터 진행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빈칸을 잘 안 그렸는데 연도를 가지고 한번 뚫어봤습니다. 자, 그러다 지방자치가 중단이 됐죠. 새롭게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했던 건 노태우 정부였고요. 김영삼 정부 시절에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나타나게 됐다. 그래서 기초와 광역의 의회와 단체장 모두를 선거하는 4대 동시선거, 이게 어느 정부 때였느냐? 바로 김영삼 정부 때였다. 제가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지방자치의 역사적 과정들은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쭉 한번 읽어보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윤석열 정부 것만 보면 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나타나게 되는 지방자치 개정의 방향들은 제가 시험 직전에 정리하는 법령 특강에서 보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 다음 13번 들어갈까요? 자, 이제 챕터 2로 넘어옵니다. 챕터 2는 본격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얘기를 하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입니다. 국가와 별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해서 구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이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 보통의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소위 광역, 기초라고 얘기하는 선거를 통해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 특별지방자치단체, 제가 광역행정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법인으로 만들어주는 게 특별지방자치단체였습니다.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만들기 위해선 지방의회에 의결이 있어야 되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요거 되게 중요하게 얘기했고요. 제가 여기 다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지방자치단체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자, 그 다음 우리나라의 계층제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중층제, 단층제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했죠. 현재 우리나라는 네, 중층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층제를 쓰고 있고요. 중층제 쓰고 있고요. 광역자치단체에 지금 있는 게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이렇게 5가지 유형이 있고요. 기초자치단체에는 시가 있고요. 군이 있고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이 시와 여기 있는 요 시들이 다른 시라는 거 되게 열심히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일단 자치계층, 그 다음 행정계층 구분하는 것까지 제가 다 같이 얘기를 했고요. 우리나라의 자치단체의 종류를 쭉 이야기하다 보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그 다음 도, 그 다음 특별자치도까지. 그래서 특별자치도에 대한 빈칸을 한번 뚫어봤습니다. 왜냐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이 부분이 좀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거든요. 그 특별자치도. 도중에서도 자치권이 특별히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그 지방사업에 국가로부터 특별 지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원래 제주밖에 없었는데요. 2022년 5월 19일에 법률이 통과가 되면서 23년 바로 올해 6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가 되었습니다. 요거까지 같이 기억하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다음 기초자치단체. 네, 여러 가지 특례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제가 시에 대한 이야기 했었어요. 시, 인구 50만 이상의 시. 자치구는 아니지만 행정구를 별도로 둘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자치구와 행정구 구분을 하시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자치구까지 한 번 더 가자면, 우리나라 자치구가 일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죠. 네. 그런데 이 자치단체가 다른 시나 군에 비해서는 좀 작은 범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치권의 범위가 법령에 의해서 시, 군과 달리 좀 제한될 수 있는 약간 애매한 자치단체. 이게 자치구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역까지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자치구역, 그 다음 행정구역 나눴었죠. 자치구역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 없애거나, 그죠? 설치하거나 여러 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구역들을 같이 함께 합해서 새로운 지방자치를 만드는 것. 이게 지금 패치 분합이거든요. 이 패치 분합은 반드시 법률로 해야만 합니다. 자치구역이기 때문에. 행정구역은 그렇지 않아요. 자치구역이기 때문에 법률로 정해야 되고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자치구역의 조정, 행정구역의 조정, 관할구역의 경계 변경까지 제가 구역 변경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자치의 계층만 잘 정리해 주시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좀 양이 많긴 하지만 모두 다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큰 흐름 중심으로 파악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 다 하려면 3일 문제풀이 빼고 기본서랑 3일만 더 읽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이제 너무 앓는 소리 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파이팅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